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47페이지 가볼게요. 증여세 납부문 나와있죠. 우리 총칙하고 있어요. 증여세 이제 일반적인 경우 수증자가 내는 거예요. 수증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그러니까 국내 예금, 해외 예금 다 내는 거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부동산, 국내 예금만 이제 증여세 납부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는 건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인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 등록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관련 조문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면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조세피의 의사가 없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 조문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 등기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한 경우엔 그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3자가 수증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납세 의무자가 수증자가 되니까 제3자가 납세 의무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의 책임은 실소유자에게 있으니까 우리 법은 납세 의무자를 실제 소유자로 다시 정해놨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실제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이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체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체납이 되면 그 주식 있잖아요. 주식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명의수탁자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의수탁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소유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우리 명의수탁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 아니 수증자잖아요. 수증자. 그런데 이제 수증자가 납세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여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연대 납세 의무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어요. 요건. 거기 보시면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집행해도 증여세 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집행 안 해봐도 수증자가 비거주자다라고 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비교 한번 보시면 되고 납부 면제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5번의 무상이전 과세 방식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납부 절차가 있죠. 절차. 그래서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하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유언 집행자나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으면 그들이 지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 날로부터 6개월 또는 9개월로 가고 있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그 3개월까지만 가면 되고 예외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상장 주식 증여 이런 게 있어요.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 상장이 되면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면 증여 재산 정산일이라는 게 있거든. 정산일 보시면 정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달로부터 3개월 있다 신고하는 거예요. 뭐 그런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이런 거 나중에 배울 텐데 그건 이제 나중에 법인세 신고를 해봐야지 알거든. 그래서 법인세 신고하고 나서 또 3개월 있다가 증여세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상속 증여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부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부가 결정 기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우리 9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부가 결정 기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부가 있죠, 납부. 그래서 자진 납부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 분납하면 되고요.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 거고 2,000만 원 초과하면 50%. 상속세나 증여세는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액이다 보니까 일시에 다 납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부연납 제도를 가지고 있고 2천만 원 넘으면 연부연납이 가능해요. 연부연납 신청하고 이게 특별히 큰 조건 없어요. 납세 담보만 이제 제공하면 되고 다만 승인이에요, 승인. 연부연납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돼요. 파란색 보시면 부동산을 제외한 담보를 제공하면 그냥 허가 의제하는 거예요. 다만 부동산 담보 제공하면 평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연부연납 기간 있잖아요. 요 책 쓰고 나서 법이 마지막에 개정이 됐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5년이 아니라 맨 오른쪽에 5년이라고 돼 있죠. 죄송합니다. 10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가업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는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분납과의 관계 보이죠? 연부연납하면 연단위 10년 동안 잘라서 되는데 분납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분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하면요. 이제 이자를 함께 내는 거야.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감안해서 1.2%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같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자율이 변동이 돼. 그러면 그 변동 이자율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얘네들도. 연부연납 개시 시점에 이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 요 근래 대법원 판례 나와서 뭐 법도 개정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참고하시면 되고 물납 있죠. 물납. 이게 상속세에서만 물납이라는 게 존재해요. 증여세에서는 물납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은 쉽게 받아주는 게 아니야. 금전 납부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물납은 웬만해서 안 받아줘요. 거기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다 포함하고 추정 상속재산은 미포함하고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있어야지 물납이 가능해요. 이 가액이 총 상속재산, 이 해당 재산의 50%를 초과해야지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게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50%를 초과해야 되고 상속세 납부가액이 연부연납과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우리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세액이 총 금융재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금융재산은 돈 바로 팔아서 돈을 금전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0억인데 금융재산만 한 1억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한도 있죠. 한도. 자, 한도라는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 이게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세법학에서 좀 공부하시면 되고 뭐 이게 세무회계의 관점은 아니에요. 충당의 순서가 있어요.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법정 순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국공채를 가장 제일 먼저 물납 충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납 대상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으로서 상장된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에스크로 이제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상장 주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처분 못한다. 이런 것들 물납으로 받아주는 거고 부동산, 비상장 주식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비상장 주식. 그리고 우리 주택,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상속세 가볼게요. 3-12페이지 상속세. 요 이제 상속세 과세 구조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상속세 과세 구조. 그래서 맨 처음에 요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망인이 상속 개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출발해서 의제 상속 재산을 더합니다. 의제 상속 재산. 그리고 다시 추정 상속 재산을 더합니다. 실무에서 이게 제일 힘들어. 제일. 통장을 다 까야 돼가지고 총 상속 재산 가액이라고 해요. 총 상속 재산. 여기서 이제 다시 더하는 거예요. 사전 증여 재산을 다시 더해요. 그래서 5년 또는 10년. 얘는 1년 2억, 2년 5억. 좀 이따 자세히 보고 얘는 5년, 10년. 그래서 상속인 외자 5년, 상속인 10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빼야 다시 비과세.
그 다음에 과세, 가액, 불사한입. 그 다음에 채무, 공과금, 그 다음 장래 비용. 이렇게 빼요. 그럼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와요. 상속세, 과세, 가액. 여기서 상속 공제를 빼요.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상속 재산 가액 보이죠? 총 상속 재산 가액. 의제 상속 재산 가액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게 상속 재산 가액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상속 재산 가액. 여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근데 세무회계 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아요. 의제 상속 재산 가액. 보험금 보이죠? 보험금. 보험금의 핵심은 누가 돈 넣느냐예요. 누가 돈 넣는 게 제일 중요해. 의제 상속 재산. 피상속인이 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돈 넣은 거예요. 계약자가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 돈 넣어서 남긴 게 의제 상속 재산이에요. 거기 보시면 요건 있죠? 계약자가 피상속인이야. 근데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계약자를 자녀 이름으로 해놨더라도 실질적인 납부자가 피상속인이면 의제상속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방법,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안분하는 거죠. 사망 시까지 보험료 총 납입액 중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이해하시겠죠. 과세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 파란색 보니까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요. 그럼 무조건 상속세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라인에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수익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험금 받는 걸 지가 내고 아버지 이거 받으면 요거는 과세는 안 되죠. 자기가 넣고 자기가 받은 거죠. 보험 차익도 자기가 생긴 거죠. 그렇죠? 상속인이 보험 계약자고 수익자를 제3자로 했어요. 그러면 제3자는 자기가 돈 넣지 않고 어디서 돈이 생긴 거니까 증여를 받은 게 되는 거죠. 자,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는 건 이런 거죠. 신탁.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요. 그럼 수탁자가 법률상 명의자야. 얘가 법률상 명의자요. 그리고 신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자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상속이라는 건 피상속인이 수익자였던 거예요. 이게 상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수익권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서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수익자예요. 수익자. 수익자가 피상속인이었어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수익자였다가 사망을 통해서 그 수익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면 그거 다 상속인 거예요. 피상속인이 수익자였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탁 원본이 상속을 통해서 넘어가면 그거 상속인 거예요. 세 번째 라인도 누가 위탁자인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자가 누구였냐? 수익자가 피상속인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신탁 이익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위에 이제 글로 된 걸 한번 볼게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 재산을 범. 다만 신탁 이익의 증여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아버지가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맡기고 신탁을 걸었는데 수익자를 생전에 자녀 명의로 넘겨놨어요. 그럼 증여세 이미 나간 거예요. 이미 증여가 된 거란 뜻이에요. 자,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신탁재산에 포함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위탁자고 신탁을 걸어놨고 아버지가 신탁의 수익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손자가 상속을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배우자와 함께. 그럼 그들이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 내면 된다는 거 수익자. 이게 일반적인 거고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수익자 연속 신탁에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그러면 수익자 연속 신탁이니까 새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미리. 그러면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종전의 갑, 을, 병 이렇게 넘어가는 수익자 연속 신탁에서 을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의 사망으로 병에게 넘어갈 때 을의 상속 재산에 그 수익권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한 수익자의 신탁 재산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피상속인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소득세법 배우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퇴직소득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유족일시금 이런 것들은 아예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되는 걸로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이 3억이다. 그럼 거기에 소득세가 뭐 2천 붙는다. 그러면 2억 8천만 과세가 될 거예요. 사망한 퇴직금은 3억으로 들어오지만 2천만 원의 소득세는 공과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2번 추정상속재산 가보겠습니다. 여기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망인이 돌아가셨어요. 상속 개시일. 자, 돌아가신 날이 있는데 요 전에 이제 돈을 빼는 거야, 돈. 왜냐면 요 날 돈이 없으면 상속세 안 내겠지.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은 뭔 얘기냐? 1년 이내에 보통은 이제 인출금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인출한 돈이 2억 원 이상이다. 2억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일단은 거는 거야. 근데 이게 2억 원 아래다. 그러면 아예 보지를 않아요. 인출한 돈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프로는 그냥 1억 9,900을 그냥 깔끔하게 뽑는 거죠. 1억 9,900.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인출이라는 게 진정한 인출이라는 게 실무에서 뭐냐면 그래서 인출이라는 건 진짜 ATM기에서 뽑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ATM. 와이프 계좌에 자녀 계좌에 돈을 꽂은 건 인출이 아니야. 그건 입금이고 증여야, 증여. 그죠? 인출을 2억 원. 2억 원 아래는 아예 건드리지 않아. 2억 원 이상 인출했으면 이거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야.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이 중에서 부모님이 진짜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돌아가실 때는 간병비 뭐 이런 거 나가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주는 것들도 있어.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현금 쓸 때도 있지. 너도 현금 쓰지 않니? 조금 써? 현금 아예 안 쓰나? 한 얼마 써야? 한 달에? 한 300 쓰나? 안 쓰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애들 조카들 용돈도 5만 원씩 주고 뭐 이러지 않나? 사람들 만나면 술 먹고 하면 5만 원씩 주고 뭐 이런 거 없어? 줄 수도 있잖아. 주다 보면은 뭐 1, 200 쓸 수도 있고 할아버지들, 할배들은 그 정도 쓸 수 있어요. 애들 손자 오면은 아이고 애가 이거 왔어. 이제 손자가 왔으면은 밥 먹으면서 아이고 이쁘네 하면서 두세 명이서 5만 원 줬어요. 아침 먹으면서 애들 왔는데 그 애들이 자꾸 놀이터 갔다 와서 할아버지 줬나 안 줬나? 또 5만 원 또 주고 애들이 또 이제 또 계속 주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어쨌든 2억 원 아래면 아예 못 들고 그러면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인출 금액에서 용도가 분명한 건 빼. 그럼 결국 남는 건 용도가 불분명한 거가 남겠지. 그렇죠? 거기서 인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인출 금액에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보통 실무는 다 인출 금액밖에 없어. 근데 우리 법은 어떻게 돼 있냐? 인출 금액 대신에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같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 상속 재산이 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을 처분 또는 인출, 2년 이내 5억 이상을 처분 또는 인출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보면 1년은 이렇게 2억 원, 2년은 5억 이렇게 돼 있어. 5억 원. 그럼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예를 들어서 1.5억이야. 그리고 요 사이에 4억이야. 그러면 여기 1.5억이니까 괜찮고 여기가 4억이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야. 전체를 합치면 어때? 요건 5.5억이잖아. 그러니까 걸리는 거야. 2년은 전체로 여기도 전체로. 요 1년만. 그래 걸렸고 재산의 종류별이라는 게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에 기타 재산. 실무에서는 인출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세상은 그래요. 이런 거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건 뜻은 뭐냐면 내가 땅을 팔아. 그럼 땅을 팔면 이게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야. 이게 현금으로. 세종대왕으로. 지금 세종대왕 신사임당으로 받아서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땅을 10억에 팔았는데 그걸 신사임당으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계좌에 꽂아주겠지. 그러면 벌써 여기 현금으로 들어온 거야. 그걸 인출을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동그라미 1로 다 넘어가지. 땅을 팔았는데 그게 계좌에 안 꽂힌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하지만 시험 문제는 땅을 세종대왕으로 받았다고 보는 거지. 세종대왕. 아니면 세종대왕이 아니라 나 진짜 옛날 사람인 것 같다. 신사임당으로 받았다. 나도 신사임당밖에 안 좋아하는데 자꾸 세종대왕. 어쨌든 그 밖에 기타 재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추정상속 재산은 처분가에서 용도 입증액을 빼 용도 미입증이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서 처분재산 가액이 20% 2억. 거기 사례를 보니까 주식 채권 있죠. 이게 유가증권이니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그걸 현금으로 받았대. 자 가보시면 그 주식하고 채권 두 개 묶는 거야. 1년 이내 3억 원이지. 용도 확인액. 이게 시험 문제에서 용도 확인인지 미확인인지를 잘 보셔야 돼. 그럼 미확인된 게 1억 2천이지. 첫 번째. 일단은 1년 이내 2억 이상은 맞죠. 2억 이상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1억 2천. 이거 잘 봐야 돼. 1억 2천. 1억 2천. 여기서 미확인된 게 1억 2천이잖아. 빼. 거기 3억 원에 20%가 6천이잖아. 6천. 그렇죠? 그럼 6천이 추정상속 재산이야. 근데 6천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2번하고 비교해야 돼. 2번이 뭐냐면 채권이 있잖아. 채권. 걔가 1년하고 2년 사이잖아요. 그럼 토탈리 두 개 합치니까 6억이지. 6억. 6억인데 용도 확인 금액이 3억 8천이잖아. 그러면 3억 8천이니까 2억 2천이 지금 용도 미확인이지. 용도 미확인. 그렇죠? 2년 사이 전체를 합치면. 그러면 6억에 20%를 빼. 1억 2천이잖아. 그럼 요게 1억이잖아. 1억. 그러면 이게 선택되는 거지. 두 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택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1억으로 가는 거야. 1억. 추정상속 재산은 1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년 이내 6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년 이내 전체 합쳐서 1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함께 이해하신 거 맞죠? 이렇게 간다. 채무부담. 그래서 보통 2년 이내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실무하다 보면 다. 채무부담도 현실적으로 이런 거야. 채무부담은 자 보세요. 국민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어. 빌렸으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얘는 인정이 되는 상태야. 국민은행에서 한 3억을 빌렸어. 3억을. 채무는 인정이 돼. 근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국민은행에서 돈을 3억을 빌렸는데 국민은행에서 신사임당을 준 거지. 신사임당을. 3억을 빌린데 국민은행에서 신사임당을 바로 주니? 계좌에 꽂아주죠. 계좌에. 국민은행에서 3억을 빌린데 신사임당 달라고 그러면 고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지. 이러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지. 계좌에 꽂아주지. 보통 이 전제가 좀 이상한 거지. 하지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럼 3억을 빼고 시작하는 거야.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억 있다. 라고 하면 불분명 1억에서 빼는 거지.
3억에 20% 6천. 그러면 4천이 되기 4천. 4천을 위에다 얹어주는 거야. 4천. 4천 얹어주고 여기서 3억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적용 요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로 그래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에게 산입함. 근데 비교할 건 뭐냐면 위에 추정 상속 재산은 국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으로서 인정되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인 간의 채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구한테 빌렸대. 그러면 그 친구한테 빌린 거 자체 채무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는 추정 상속 재산이 아니라 채무 자체에서 안 빼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거하고 비교하셔야 된다. 자, 역시 계산 방식은 똑같다. 자, 오른쪽 3번에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 증여재산가액 보이죠? 사전 증여재산가액. 그래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 이외자는 뭐 친구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런 경우 있지. 어머니한테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상속인 이외자. 혹은 또 누구 손자에게 손녀에게 그 사람도 상속인 이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지나간 거 있죠. 그 앞에 거는 가산하지 않는다. 계산 잘 하시고. 평가 금액은 뭐냐? 이게 과거의 증여 당시의 가액과 지금 상속 개시일 현재 가액이 다르겠지. 많이 오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오른 가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간다. 평가 금액. 이게 자 보시면 상속 개시일 현재 다시 해보면 이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에 사전에 증여가 있었어요. 이날 100이고 이날 100이야. 그럼 얘를 얹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효과에 따라 누진과세가 된다고. 누진과세. 그렇지만 이때도 세금 냈잖아. 그렇죠? 그럼 이때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이야. 10. 근데 이 누진과세 효과로 얘 세금을 20을 내. 그럼 이때도 10 내고 이때 20 내면 30을 내라는 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이중과세 효과는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10을 빼서 토탈이 얼마 내는 거? 20을 내는 거지. 20을. 이때 10 내고 이때 20에서 10 빼니까 토탈 20은 내게끔 하는 구조죠. 그래서 증여세액 공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비과세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죠. 비과세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대인적 비과세가 있고 대물적 비과세가 있는데 대인적 비과세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이 사람 죽으면 상속세를 안 내겠다는 뜻이야. 이 사람 죽으면. 그게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그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죽었다라고 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였다라고 하면 대인적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국가 일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아예 상속세 한 푼도 안 냅니다. 자, 거기 대물적 비과세 있죠? 대물적 비과세는 근래는 이제 1번은 뭐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유증한 재산. 이거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비과세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법인에게 증여하면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얘는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거. 공익법인은 장학재단 만들어서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해 놓고선 뻥카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동그라미 3번이 옛날엔 시험 문제 좀 나왔어요. 옛날엔. 그래서 금양, 임야 및 농지 2억 원 한도라고 돼 있죠. 묘지가 있는 거야. 묘지 있는 땅 2억 원 한도로 비과세 해준다. 묘지 있는 땅. 그래서 한번 실무하실 때는 이게 땅 이제 시골에 있는 땅이 있으면 그냥 묘지 있다고 하고 그냥 2억 넣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넣는 거야. 묘지 있다고 그냥 구라치고 이제 구라라고 하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아주 못된 사람들이지. 못된 사람들 2억은 있다고 막 사진 찍고 그냥 넣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분이 이거 진짜 있어요? 하시면 있어요. 뭐 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가서 파실 건 아닐 거잖아요.
확인 안 돼요, 그거. 그죠? 사진 그냥 찍고 하는 거야. 그냥 비석 세워 그냥 얼마 아무 비석이나 세워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주 해괴망측한 사람들이죠. 해괴망측. 2억 원 빠지냐, 야. 비석 하나 세우고 1억 빠지는 거랑 똑같잖아. 세율 50%인데 시골에 땅 하나 있으면 그냥 세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세워 그냥. 그리고 빠지는 거지 그냥. 어쨌든 묘지만 있으면 돼. 법률상 뭐 없어. 묘지 등기 등록되는 거 아니야. 그냥 세워 그냥. 그리고 50% 빠진다니까. 그냥 시골에 땅 있으면 그냥 세우는 거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당에 유증을 했대요. 그것도 정치의 계절이니까 한번 기억하시고 넘기시고 과세가액 불산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장학재단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등에게 자 동그라미 쳐볼까? 출연을 하는 거야. 출연. 좋은 일 하겠다고. 그런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근데 이제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법인 설립이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6개월 안에 이게 출연이 안 돼.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든.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지분율 제한 이런 조건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공익 신탁을 통해서 출연할 수도 있어요. 자, 과세가액 공제액 있죠. 자, 첫 번째 공과금 있어. 공과금. 공과금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소득세 같은 거야.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세 아직 안 냈다. 종합소득세 가장 대표적인 거야. 종합소득세. 그래서 공과금 이런 거 빼고요. 공과금.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 공과금 뺀다. 조세 공과금. 저도 이제 상속세 신고하잖아요. 그럼 상속세 신고하다 보면 종합예술이야. 종합예술 상속세.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 사업하시던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법인세도 같이 조사해. 그럼 법인세 조사하다 보면 뭐 인정이자 계산 안 됐다 이런 거 나와. 그럼 나는 진짜 그거 진짜 화가 나. 원래 망인 있지 망인. 망인이 돌아가셨으면 인정이자 계산 안 하는 거야. 법인세만 내지 소득세는 안 내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소득세 통칙도 있어요. 다 있어. 그럼 조사관님한테 얘기하면은 웃어요. 몰라? 그냥 몰라. 나 몰라 내. 그러면 부가 고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수정 신고하세요. 그래. 수정 우리가 하는 거잖아. 뭐 싫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다른 거 더 할게요. 그래. 진짜 이게 진짜 힘들어 진짜. 세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하는 거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인정상여는 망인한테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못하게 돼 있고 소득세법 통칙에 이거 보여주면 몰라요 그냥 해요. 그건 안 내는 다른 거 더 할게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이런 거 진짜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쨌든 그러면 인정상에 있으면 소득세를 또 내잖아. 예를 들어 소득세 내면은 여기 공과금 또 새로 생기잖아. 그건 또 빼줘요. 그거는 소득세.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 엑셀 버튼을 끝까지 누르지 않는단 말이야. V1, V2, V3 버전. 그렇지?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V14까지 와 있어. 14. 계속 숫자가 바뀌니까.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공과금 계속 움직이는 거야. 공과금이. 소득세 같은 거 계속 넣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장례비 있죠. 이게 시험 잘 나와. 장례비.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금액을 장례비용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지. 장례비용.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단 500만 원은 영수증 없어도 무조건 빼주는 거야. 500만 원은. 1000만 원은 맥스로 하는 거야. 1000만 원은. 그리고 봉안시설, 납골당, 자연장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 나무 있는 데다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거는 추가로 500만 원 더 해주는 거야. 추가로. 그러니까 최소 500에서 최대 1500까지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상조회 같은 거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상조회 같은 거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이제 그런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 상조회. 상조회는
장례 비용이 지금 지출되지 않고 옛날에 냈던 거잖아요. 그럼 상조회 같은 데서 얼마 자기들 비용 나간 건지를 줘, 영수증. 그럼 영수증 받으면 내가 지금 지출 안 해서 아버지가 옛날에 상조회 돈 냈잖아요. 그걸로 다 돼. 이 실제 공무원분이 안 된다고 막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기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봐주세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비거주자는 장례 비용 인정 안 되고 거기 사례 한번 볼까요? 사례? 장례 비용이 800만 원 들어갔는데 봉안시설 300을 포함했대. 그럼 일반 장례비가 300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300 들어가도 영수증 없어도 최소 500은 해주는 거야. 그리고 봉안시설은 500은 해주는 거지. 최대 500. 그러니까 토탈 1000 되는 거야. 1000.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장례 비용 1500 들어갔대. 봉안시설 400. 봉안시설 400 되고 나머지가 1100인데 맥스가 1000이잖아. 1000. 그러니까 1400 되는 거야. 1400. 장례 비용 200 들어갔대. 영수증 없대요. 최소 500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장례 비용 500. 전액 봉안시설이래요. 그 일반 장례비 영수증 하나도 없어도 500은 되는 거야. 500은. 그렇죠? 이게 주문 노잣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잣돈. 그렇죠. 돌아가신 분. 그 봉안시설 500 돼서 1000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채무 얘기했었죠? 채무 확정 채무만 얘기하는 거. 확정 채무. 자, 한도가 있어. 한도 이게 왜 있는지 잠깐 구경해 보면 총 상속 재산가액이 5억 원이잖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과세가액 공제액이 6억 원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이 2억 원 있다고 해봐. 그러면 총 상속 재산가액 5억 원과 사전 증여 재산 2억을 더해서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사전 증여 재산가액이 밑에 있는 거야. 밑에. 그래서 과세가액 공제액은 사전 증여 재산과는 별도로 해서 빼주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전 증여 2억 원만 남게 돼 있어. 우리 상속세 과세책이니까. 그래서 저도 공식에 앞에 가보면 사전 증여 재산가액을 거기 앞에 딱 빼놨잖아. 그게 법정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과세가액 공제액은 사전 증여 재산과는 별도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네 번째 상속 공제액이 있어요. 상속 공제액에서 이제 첫 번째 인적 공제가 있죠. 기초 공제가 있어요. 기초 공제. 기초 공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최소 2억 원은 공제해 주는 거야. 자, 그 밖에 인적 공제가 있는데 이 기초 공제와 그 밖에 인적 공제를 합쳐도 대부분은 일괄 공제에 미치지 못해. 일괄 공제가 5억 원이거든요. 5억 원. 그래서 대부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억 원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기초 공제랑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이런 거 다 합쳐서 5억 원이 안 되면 5억 원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5억 원 보통 되는 건데 한번 그래도 구경 한번 해보면 그 밖에 인적 공제, 자녀 공제 있죠.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자녀가 보통 두셋이야. 두 명, 세 명. 그러면 세 명 해도 1억 5천 아니네. 1억 5천. 그러면 2억 더하기 1억 5천에서 3억 5천이잖아. 잘 안 나온다고. 그렇죠? 우리 앞에 우리 집에 자녀 몇 명이에요? 둘? 1억밖에 안 나오죠. 자녀 몇 명이에요? 둘? 1억밖에 안 나와요. 세 명인가? 1억 5천이 그러면 3억 5천이잖아. 그렇잖아. 안 나오죠. 집에 미성년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미성년자 있는 거 아니잖아. 다 미성년자 있는 거 아니잖아. 보통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미성년자가 있는 집이 별로 없단 말이야. 나 이번에 지금 상속하는 데도 미성년자 있지만 19세까지 1,000만 원이야. 애 둘이 있거든 그 집에도. 그러면 1억이지. 거기다 애 둘이 있지만 애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야. 고등학생 해봐야 2천 이렇게 나오겠지. 중학생 해봐야 한 3천 나오겠지. 그래 봐야 1억 5천만 2억이야. 안 나와요. 연로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있을 수 있지. 근데 동거를 안 해 보통. 65세 이상인 분과 동거하는 집이 어디 있니? 있을 수도 있지만 드물어요. 그렇지? 그 사람 한 명당 5천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신 분이 한 65세 이상인 분과 동거하려면 돌아가신 분이 진짜 이런 정도 되지. 내 나이 정도 돼. 한 40대 중반인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는 미성년자 한 둘셋 있고 암담하다 지금 암담해. 거기에 배우자 제외하고 배우자가 미성년자 다 제외.
뭐 동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애들 중에서 장애인까지 있어야 돼. 이 정도 나오는 거. 야, 시험 문제 이거는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너무 암담하지 않니, 진짜. 그렇게 안 내. 그러니까 한 5억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5억.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자녀 공제 5천 해주네, 5천. 그쵸? 미성년자 19세까지 1,000만 원. 연로자 공제 65세에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한 명당 기대 연명연수. 그래서 세모에게 문제집 보면 저는 그런 문제 없는데 이제 다른 책들 보면은 이걸 다 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5억 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보면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 상속세 신고 난 좀 많이 해봤거든. 나 이런 게 계산도 안 해. 나 한 번도 이거 넘는 걸 계산해 본 적도 없어요. 할 이유도 없어.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어. 자, 일괄공제가 중요합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아. 그래서 10억.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다 10억 있어. 한 번도 자녀 이거 합친 거 나온 적 없어.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어도 5억 원은 무조건 공제해줘요. 피상속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을만 공제를 해줘. 즉 단독 상속공제 받으면 기초공제 2억 원하고 위에 있는 자녀공제 이렇게만 해준다는 거예요. 일괄공제 안 해줘요. 즉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단독 상속공제, 배우자 단독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배우자 상속공제 별표 치시고 이건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자, 배우자가 받으면 이제 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전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쳤다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이 복잡하니까.